오늘은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를 일별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16세기 들어서 서서히 이주가 시작되고, 특히 스페인이 멕시코 안데스 지방의 인디안, 아메리칸 인디안 제국들, 마야 제국, 잉카 제국을 막 정복하고 그러면서 이주가 시작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7세기의 1600년대에 이르러서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알게 된 유럽 사람들이 스페인, 포르투갈을 필두로 해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사람들이 개척을 해서 식민화를 시작한 건데요. 특히 담배 농사, 토베코 재배가 성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는 거죠. 나아가서 이제 면화 재배가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담배 농장, 면화 농장, 플랜테이션. 처음에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상당히 노동력 역할을 했는데, 담배 농사나 면화 농사가 다 인력이 크게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 천연두를 많이 앓고 천연두에 면역이 있는 상황인데,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넘어오면서 인디안들은 전혀 천연두를 모르고 천연두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유럽 사람들이 천연두를 퍼뜨리면서 인디언들이, 수많은 인디언들이 죽어나가고, 그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수입해서 농장 일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이게 큰 비극의 씨앗이었다고 할까요? 나중에 미국 역사에서 최대의 비극은 1860년대, 61년부터 65년까지 펼쳐진 11화 남북전쟁. 그때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치고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1860년, 65년 이 11화 미국 남북전쟁이 당대의 모든 신무기가 동원돼서 유럽 본토의 1차 대전의 서막이었다. 연습 그런 얘기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남북전쟁 때 어마어마한 큰 피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이득을 자꾸 탐내면 또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온다. 그런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18세기 들어서 여기저기 식민지, 식민주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북미 동부 쪽의 13개 식민지는 영국이 장악을 하고, 북미 중간 루이지애나 지방은 프랑스가 장악을 하고, 이런 북미 서부 중부 멕시코 지방은 스페인이 장악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18세기 후반에 들어서 재정 적자가 커질 때 그걸 메우기 위해서 북미 13개 식민지에 세금, 과세, 중과세를 시작했어요. 스탬프 액트, 슈거 액트, 이런 통해서 중과세를 하니까 식민지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하게 됐죠. 야, 우리는 영국하고 너무 많이 널리 떨어져 있고 영국의 대표도 보내지 않고 있는데 무슨 세금을 이렇게 세게 총칼을 앞세워서, 영국 사람들이 총칼을 앞세워서 이제 세금을 부과한 거죠.
그래서 그 대표들,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뭐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 Declaration Independence를 선포하게 된 거죠. 독립선언의 기초는 주로 법률을 공부했다고 하는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이 주초안을 잡았다는 건데, 보면은 유럽의 계몽 사상, 그 중에서 존 노크의 자연법 사상을 상당히 인용해가지고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모든 사람은 life, liberty, pursuit of happiness, fundamental rights를 가지고 있다. 이 기본권은 unalienable, 양도할 수도 없고 박탈당할 수도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존 로크는 life, liberty, property right, 자유, 생명, 재산권 을 강조했는데,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는 프로퍼티, 재산권 대신에 퍼스트 오브 해피니스, 행복 주권을 거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13개 주에서 독립군을 구성해 가지고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을 해서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 을 시작한 거죠. 이게 아메리칸 리볼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프랑스 대혁명 1789년 프렌치 리볼루션의 큰 절반 이상의 원인이 된 이거예요. 아메리칸 리볼루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 인간의 역사가 자유민주화로 가는 큰 계기가 된 일이 바로 이 미국 독립전쟁, 아메리칸 레볼루션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영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미국 식민지 독립군들이 연전연패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영국하고 앙숙 관계에 있던 프랑스, 스페인이 미국 독립군들을 돕자 해가지고 막 물자를 보내고 인력을 보내고, 특히 프랑스 해군을 보내면서 전세가 점점 역전되기 시작해가지고 1781년에 드디어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들이 항복하고 물러가고, 1783년에 파리 조약을 통해서 13개 주의 독립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됐죠. 어떻게 보면 루이 16세가 이 독립군 쪽을 도와줬는데, 프랑스가 미국 독립에 큰 기여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전비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루이 16세가 심지어는 단두대에 사형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되어버리는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1783년에 파리 조약에 의해서 식민지 독립을 인정한다. 13개 주들 대표들이 또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우리 13개 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문서, 헌법 같은 걸 만들자 해서 만든 게 Article of Confederation, 연합규약이었습니다. 연합규약 아주 느슨하게 의회를 만들고 또 이런 결정을 했을 때 각 주에서 그 결정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비토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
전쟁으로 인한 부채, 스페인, 프랑스에 대한 부채를 갚자 이렇게 위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주에서 뭐 우리는 별로 관심 없다 해가지고 이게 위안해야 되고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미국 독립을 위해서 뭐 싸운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여러 좀 더 공고한 연방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필라델피아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1787년에 헌법회의를 열었는데요. 이게 무려 6달 동안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문 걸어놓고 그 토론 내용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면서 막 그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 컨스티튜션 헌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난관은 결국은 법률을 제정하는 레지스트레이티브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인구가 작은 주들은 주별로 동등한 대표권을 인정해야 된다. 인구가 큰 주에서는 인구 비례로 의회를 구성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랬을 때 막 그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그 의회 구성을 하지 못하면 뭐 나라가 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버지니아 아주 대표가 지혜를 낸 게 바로 이 양원제 바이캐머럴 시스템이라는 건데, 상원은 모두 각 주에서 2명씩 대표를 내자. 하원은 인구 비례로 대표를 내자. 상하원으로 콩그레스를 구성하는데, 하원에서 법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에서 통과 못하면 법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각 주의 의사가 존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참 그레이트 컴프라미스 대타협안을 냈는데 이게 점점 호응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통과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타결할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가 더욱 빛나는 게 그런 때가 아닐까요? 미국 역사의 가장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회 문제가 정리되고 행정부 식민지 독립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 킹스, 왕 같은 그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그런 왕 같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결국은 상권분립, separation of powers, 대륙의 몽테스큐의 상권분립 이론을 들여와서 법률 제정은 의회, 집행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어드미니스트리브, 행정부, 그리고 그 법률이 집행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는 주디셔리, 사법부에서 판단을 한다. 사법부, 연방대법원 판사를 연방 판사들은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의회 인준, 상원 다수결로 인준을 받아서 종신직을 한다. 그래서 이 균형이 잘 이루어진 거예요. 사법부가 취약한데 사법부 판사들 종신직으로 하니 그 권위 또 신분보장 이런 게 확실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헌법이 제정이 됐는데 13개 중에서 9개 주가 비준을 하면 혈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는데
에, 그, 결국은 강력한 행정부, 킹 역할을 하는 대통령을 만드는, 이와 같은 헌법이 좀 의심이 된다 해가지고, 국외주 비준을 못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헌법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 파운딩 파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우리가 연방으로 가야 되는 이유, 연방 헌법의 타당성, 연방 헌법의 긍정성, 좋은 점들을 홍보하는 소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결국은 민심이 서서히 돌아와가지고 국외주가 비준하고, 1788년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서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그래서 1889년에 취임해가지고 97년, 96년까지 미국은 4년 중임제잖아요. 그래서 4배수 되는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취임해가지고 가는 건데, 2024년에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2025년에 취임해서 2028년까지 2028년에 또 이제 대통령 선거 이런 흐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이거 헌법을 보더라도 정부 구성에 관한 이런저런 좋은 장치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우리 시민, 국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지 않느냐. 그거를 워싱턴 대통령이 공감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헌법에 기본권 보장 조항을 넣자 해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권리장전, Bill of Rights를 어멘드먼트 식으로, 수정헌법 형식으로 통과시킨 거죠. 허스트 어멘드먼트 1조는 모든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있다. 이게 1조였죠. 그래서 이제 이 권리는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기본권 조항. 2조는 이제 모든 시민 국민은 베어 아무스, 무장할 권리를,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당시로서는 독립할 때 이제 영국군들이 막 총칼 들고 집안에 나타나서 행패를 부릴 때 미국 식민지 사람들이 무장하고 대항을 하면서 이게 독립전쟁이 시작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를 염려해서 모든 국민들은 베어 아무스, 무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당시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 21세기 들어서 연방주 공권력이 확립이 되고 로우 앤 오더, 법질서가 확립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제 체포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영장주의가 확립된 상태에서까지 이런 모든 시민이 무기를 무장하는, 더군다나 어마어마하게 무기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시때때로 트럼프도 유세하면서 원거리 장치장에서 어세시네이션, 암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테러가 일어나고, 또 좀 불가능한 사람들이 엊그제도 보니까 샌디에고 모슬렘 모스크에 총을 쏴가지고 몇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부당한 무력 행사가
시시때때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21세기 들어서 폐단이 더 크니까 이 기본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헌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 무기 제조업자들, 전미 뭐 총기협회, 이런 저기 보수 공화당에 편승해가지고 절대 뭐 무기를 더 무장할 수 있는 권리를 더 견고히 하려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이게 참 미국의 비극이라고 할까요? 전 세계에서 총기 소지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너무 느슨한 상황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미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총기 반납, 무장 해제를 위해서 어멘드먼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조지 워싱턴 대통령 재임 시에 빌 오브 라이츠가 통과돼가지고, 시민들이 그걸 보고, 이제 우리 기본권이 보장됐구나, 나라가 제대로 흘러가겠구나, 다 안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788년에 조지 워싱턴이 부임해가지고 1796년까지 8년을 했죠. 근데 이제 당시는 이제 중임 제한 조항이 없으니까, 연임 제한 조항이 없으니까 조지 워싱턴한테 대통령 한 번 더 하셔,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죠. 언제든지 뭐 권력에 아부하고 이런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아니다, 내가 8년 하고 만족하지, 만약에 뭐 12년 이렇게 가면은 내가 왕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이 자제를 하고 그만뒀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걸 본받아가지고 딱 대통령 2번 하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욕심을 내가지고 뭐 삼선 개헌 막 이렇게,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조항 뭐 4.4.5입 개헌 하면서 완전히 망가지고, 본인도 결국은 비참하게 하와이로 망명해서 거기서 쓸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다,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부로 추앙되는 거죠. 근데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이 막 어마어마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때, FDR,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대통령인데, 그 전쟁을 핑계를 해서 FDR이 사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장애가 있는 분이 뭐 사선까지 됐는데, 1944년 선거에서도 사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민주당 쪽이잖아요. 민주당 쪽 지도자들이, 이거 아무리 봐도 FDR의 위세 때문에, FDR 또 전쟁 안 끝났고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은 조만간 이분이 임기를 못 마치고 그만 죽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부통령이 승계하게 돼 있잖아요. 부통령을 말랑말랑한 사람을 우리가 임명해가지고 FDR이 죽은 다음에 미국 민주당 지도자들이 부통령을 좌우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그때 이제 미주리주에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부통령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FDR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뒤에 어멘드먼트,
이제 대통령을 2번 중임으로 제한하자. 3선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 개정을 했어요. 지금 트럼프가 뭐 3선을 하냐 마냐 그러는데 트럼프는 그 헌법을 개정해야 3연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죠. 여하튼 그리고 나서 1796년까지 조지 워싱턴 대통령하고 96년에 대통령 선거 때 그 워싱턴 밑에서 부통령을 했던 존 애담스가 당선이 돼서 1800년까지 대통령을 했는데 1800년 선거에서 토마스 제퍼슨이 천신만고 끝에 존 애담스를 이기고 대통령이 됐죠.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1801년부터 1808년까지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된 이유는 워싱턴 대통령인 존 애담스라는 사람들은 연방주의자라 해가지고 연방의 권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폐단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강력한 중앙 권력을 공고히 하자. 이게 연방주의자인데 반해서 토마스 제퍼슨은 아니다. 여전히 각 주의 고유한 그 권력을, 권한을 중시하고 그리고 또 국민,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잘 반영하는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게 공화주의자들이 결국은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토마스 제퍼슨도 대통령이 돼 보니까 야 이거 우리 미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력이 좀 강력하게 행사돼야 되겠다 하면서 대표적으로 한 게 그 프랑스 식민지였던 루이지애나를 2천만 불인가로 구입했다는 거죠. 당시 이제 19세기 초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막 황제로 등극하고 막 유럽에서 막 전쟁을 일으키면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루이지애나가 프랑스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뭐 사겠다고 그러니까 얼싸도 하고 산 거죠. 그래서 루이지애나주가 미국 영토가 순식간에 그 배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매니페스트 데스티니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던가요. 태평양까지 결국은 우리 미국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 명백한 미국의 운명이다. 뭐 매니페스트 데스티니 뭐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미국 독립 당시부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북부주들은 산업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노예가 그렇게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다 한 상태였다는 거죠. 프리스테이트. 반면에 남부 면화농장을 크게 하던 남부주들은 노예주, 슬레이브 스테이트가 있는 상황인데 이 명백하게 all men are created equal 했을 때 거기에 흑인들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남부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뭐 헌법 비준 안 한다 뭐 이러니까 엉거주춤한 상태로 이것도 일종의 콤프라미스긴 한데 엉거주춤한 타협을 해서 연방이 합중국이 출발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비극의 씨앗인데 루이지애나를 사면서 새로운 주들이 만들어지는데 연방의회에서 프리스테이트와 슬레이브 스테이트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미주리주
조금 전에 그 트루만 대통령, 미주리주 출신, 고등학교 출신 나온 그 트루만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막 그 2차 대전을 마무리하는 그런 대통령 역할을 한 건데요. 하여튼 미주리주를 새로운 주로 편입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노예주가 더 많아진다.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미국의 제일 그 북쪽에 있는 주가 메인주잖아요. 그 캐나다 밑에 뉴햄프셔 위에 그 메인주를 새로 주로 만들어서 그 프리스테이트와 슬레이브 스테이트의 균형을 이루자. 뭐. 그래서 겨우 통과되고 이게 이제 미주리 콤프라미스라고 하는 건데 1820년대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거 노예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게 쉽게 타협으로 해결될 수 문제가 아니고 피비린내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들을 했다는 거죠. 그때 직후에 네브라스카, 캔자스 주를 편입하면서 또 그렇게 균형을 맞췄는데 캔자스 주에 엔티슬레이브 하는 사람들이 뭔가 피 흘리는 전쟁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1860년 들어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안티슬레이브 강력한 반노예 노예 해방주의자인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 남부 사람들이 이거 결국은 노예 폐지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우리 분리하자 해가지고 남부 연합을 만드는 거죠. 그 북부 유니온, 남부 컨페더레이션 그랬던 것 같아요.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선임하고 그래서 결국은 링컨 대통령이 그럼 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 남북전쟁이 시작됐는데 초기에 링컨 대통령이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장군은 로버트 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버트 리 전략가 최고의 장군, 당신이 우리 연방의 그 총사령관을 맡아주시오 제안을 했는데 이 로버트 리라는 사람은 노예주였던 버지니아주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내가 북부 총사령관이 돼서 남부 버지니아 우리 그 형제 가족 친척들 친구들을 위해서 총칼을 겨눈다면 나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남부에서 또 이제 로버트 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해가지고 남북전쟁이 펼쳐졌는데요. 이 로버트 리가 전술 전략 핀출 규모란 해서 전쟁이 한 1년이면 끝났을 전쟁이 4년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북부가 인구도 배가 되고 산업이 발전해서 대포, 총 이런 걸 다 잘 만들고 남부는 농장하는 사람들이니 겨우 유럽에서 수입한 무기 가지고 전쟁을 하니 남부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 로버트 리 때문에 전쟁이 4년이나 갔다. 결국은 1865년에 로버트 리가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건데요. 당시 이제 북부의 총사령관이 율리시스 그랜트, 이 사람이 이제 18대 대통령인가 되죠. 율리시스 그랜트도 로버트 리를 굉장히 존중해가지고, 완전히 저자세로 항복 문서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부군에 가담한 사람들, 무장 해제만 하면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다 사면한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봉합이 되고,
전쟁이 끝났지만은 수백만이 죽은 거예요. 사상자 합해서 뭐 3, 400만 명 된 거예요. 그 남북 전쟁은 정말로 비참한 그런 전쟁이었다.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야, 이제 흑인들도 미국의 시민이다. 흑인들에게도 그 투표권이 있다. 흑인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그 어멘드먼트를 만들어서 리컨스트럭션이라 해가지고 재건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링컨 대통령 부인 재선돼 가지고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링컨 부인이 뭐 극장 구경 갑시다. 이제는 뭐 평화 시대고 극장 갔다가 그 남부 출신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 승계를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그 4년 지나고 나서 이제 율리시스 그랜트 남북전쟁의 영웅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잘 뭐 미국을 그 아물게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오늘 두 가지 컴프라미스. 첫째는 그 바이캐머럴 상하 양원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컴프라미스, 그레이트 컴프라미스. 이건 참 그 너무 좋은 컴프라미스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거기서 그 나가지 못하고 물러가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건 지혜다.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그러는데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 그 딜레마를 해결하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미주리 컴프라미스는 조금 뭐랄까요, 안 좋은 타협이었다. 그때 좀 더 활발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야, 이거 노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다 예상을 했다는 거죠. 전쟁이 안 나도록 흑인들 노동력이 필요한 남부의 현실을 인정해주고 점차적으로 프리스테이트 노예 해방을 이루자. 당시에 이제 뭐 프랑스, 영국은 이미 노예 해방을 한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봐라, 유럽의 선진국들도 다 노예 해방이 됐는데 이게 정말 우리 미국은 노예를 계속 인정한다는 건 이건 좀 너무 창피한 일 아니냐.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자. 그럴 거면서 이게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결국은 남북전쟁까지 갔다는 점에서 참 이건 뭐랄까요, 나쁜 콤프라미스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튼 우리가 이 생활을 하면서 콤프라미스가 필요하죠. 타협이 필요한데 지혜롭게 앞을 내다보면서 좋은 지혜를 도출해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정말 필요하다. 이걸 미국 역사를 정리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노예 해방이 언제 되느냐.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이 됐지만은 남부 사람들은 흑인들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막 사람 취급 안 하고 막 흑백 분리,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죠. 학교도 같이 다닐 수 없고 식당에 같이 먹을 수도 없고 차도 같이 탈 수 없고 이런 이게 한 100년 갔거든요. 그게 어떻게 정리되는가, 해결되는가. 이게 결국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데 얘기는 다음에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역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